여러분, 한 가족의 통장이 몇 년 사이에 갑자기 빵빵해졌다가 또 몇 년 만에 완전히 바닥나버리는 장면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순식간에 돈이 몰려 들어오다가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한 나라 전체에서, 그것도 세계를 뒤흔들 만큼 거대한 규모로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한때는 이 나라가 진짜 다음 초강대국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모았지만 지금은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나라의 대표적인 사례로 불리는 곳, 바로 러시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 같은 잠재력이 관리 실패 때문에 사라진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러시아가 어떻게 눈부신 잠재력을 손에 쥐고도 단 몇 년 만에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지 그 첫 장면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1990년대 초반, 러시아는 단기간에 무려 800%에 이르는 성장률을 경험합니다. 숫자만 보면 기적입니다. 자원도 있고 인구도 있고 고등교육을 받은 인재들도 넘쳐났습니다. 게다가 냉전이 끝난 뒤 국제사회는 이제 러시아도 우리 편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까지 품고 있었죠. 만약 이 나라가 제도 설계를 잘하고 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안정적으로 해냈다면 지금쯤 미국, 중국과 함께 세계 질서를 좌우하는 또 하나의 축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상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만약 러시아가 제대로만 갔더라면 지금 세계판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스스로 선택한 몇 가지 제도와 정책 때문에 그 엄청난 잠재력을 눈앞에서 흘려보내고 말았습니다. 정리하면 시작은 좋았지만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1991년 12월, 소련이 공식적으로 해체되던 날을 떠올려 봅시다. 이건 단순히 한 나라의 국호가 바뀌는 수준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2위 군사 대국, 핵무기 최다 보유국, 냉전 질서의 한 축을 담당하던 거대 제국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 제국 안에 살던 사람들의 삶을 지탱해주던 경제, 사회 시스템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직장도, 복지도, 가격 통제도, 공공재화도 모두 국가가 알아서 해주던 시대가 끝나버린 것이죠. 그런데 새로운 시스템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소련의 폐허 위에 세워져야 할 새로운 러시아 경제는 말 그대로 설계도만 있고 골조도, 현장 소장도, 숙련공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분이 들었을 것 같나요? 내일부터 무엇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할지, 내 월급은 제대로 나올지, 내 아이는 어떤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지, 모든 것이 안개 속이었을 것입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제도 공백 속에서 시장 경제를 억지로 밀어넣은 상황이었어요.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등장한 것이 IMF와 세계은행이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의 워싱턴 컨센서스, 그러니까 IMF, 세계은행이 밀어붙이던 시장경제 교과서식 처방 세트라는 이름의 처방전을 내밀었습니다. 재정 긴축, 공공지출 구조 조정, 조세 개혁, 시장금리 도입, 환율 자유화, 무역 개방,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국영기업 민영화, 규제 철폐, 재산권 보호, 교과서에 나오는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원칙들입니다. 서류로만 보면 완벽합니다. 이대로만 하면 시장경제 잘 돌아갑니다 라는 매뉴얼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아무런 연습도 안 한 팀에게 월드컵 전술책 한 권만 던져주고 이제 브라질이랑 경기해봐 라고 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준비 안 된 선수들에게 프로리그 규칙을 들이밀어버린 꼴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처했던 상황이 딱 그랬습니다. 이 나라는 시장 경제를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격은 중앙정부가 정했고 자원 배분은 계획 경제, 즉 정부가 생산량, 가격을 모두 통제하는 시스템에 따라 돌아갔습니다. 개인이 기업을 소유하고 이익을 남기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문화 자체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은행은 신뢰를 얻지 못했고
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제재를 받는지에 대한 규칙도 불분명했습니다. 쉽게 말해 규칙이 없는 경기장에 갑자기 세계 최고 수준의 축구 규칙을 들이밀고 자, 이제 월드컵 해보자 라고 말한 꼴이었습니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이론으로는 훌륭했지만 러시아라는 구체적인 현실과 맞물리는 순간 수많은 마찰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요약하면 이론은 완벽했지만 현실은 지옥이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장면은 바로 민영화에서 나타났습니다. 소련 시절 거의 모든 산업은 국가 소유였습니다. 석유, 가스, 광물, 통신, 철도, 공장, 은행까지 이 방대한 자산을 한꺼번에 시장으로 넘기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국가가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니 민간에 넘겨서 효율을 높이자. 경쟁이 생기면 생산성이 개선되고 혁신이 일어나고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말로만 들으면 너무나 그럴듯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래, 민영화하면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러시아의 민영화는 효율화가 아니라 권력 집중이었습니다. 민영화는 국가 기업을 민간에 넘기는 과정이지만 러시아에서는 그 과정이 전혀 민주적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러시아 안에는 이 거대 기업들을 제값 주고 살 만한 건전한 자본이 거의 없었습니다. 건전한 자본 대신 등장한 것은 권력과 인맥으로 얽힌 소수의 그룹이었습니다. 외국 자본은 러시아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과 제도의 공백 때문에 적극적으로 들어오기를 꺼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도 공백은 옛 제도는 무너지고 새로운 제도는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상태를 뜻합니다. 만약 여기에 투자했다가 정권이 바뀌면 우리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의문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 틈을 파고든 것은 권력자와 가까운 위치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손잡은 초기 사업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보를 먼저 알았고 규칙이 허술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어디에 어떤 기업이 얼마나 헐값에 나오는지도 누구보다 빨리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러시아 정부는 바우처 민영화라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국민들에게 일종의 주권 바우처를 나눠주고 이걸 가지고 국영기업 주식을 사게 만드는 방식이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국민에게 소유의 기회를 준다는 아주 민주적인 제도로 포장되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이제 여러분도 자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보에서 밀리고 생계가 급한 사람들은 이 바우처를 헐값에 현금으로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당장 가족들 먹을 빵이 필요한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장기적인 지분에 투자할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 바우처를 헐값에 긁어모은 소수는 거대한 구형기업의 지배권을 손에 넣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국민에게 나눠준다고 했던 부를 결국 소수가 쓸어담은 구조였습니다. 석유기업, 가스기업, 금속기업, 통신회사들이 말 그대로 쿠폰 몇 장 값에 넘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올리가르히, 과두재벌입니다. 이 단어도 생소할 수 있는데 정치, 경제 권력을 동시에 쥔 초고액 부자 집단을 의미합니다. 로만 아브라모비치, 보리스 베레조프스키,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 같은 이름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단기간에 상상하기 힘든 부를 손에 넣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사업가나 관료였던 사람들이 몇 년 사이에 세계 억만장자 리스트 상위권에 오릅니다. 한마디로 나라 전체의 부가 개인 몇 명의 부동산 포트폴리오로 바뀐 셈이죠. 런던의 축구 구단을 사고 유럽 전역의 별장을 사고 전용기를 끌고 다닙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 그들의 웃는 얼굴을 지켜보는 러시아 서민들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지? 우리랑 같은 러시아가 맞나? 라는 허탈함과 분노가 뒤섞였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부가 러시아 전체를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개인의 부 축적과 해외 자산 이전에 집중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익은 스위스 은행 계좌와 런던 부동산, 서유럽 회사 인수로 빠르게 옮겨갔고 러시아 내부에 남는 투자와 일자리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돈은 번만큼 다 빠져나가고 러시아 안에는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가는 이 과정에서 충분한 세수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기업 가치 평가 없이 헐값에 핵심 자산을 넘겼기 때문에 재정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로 남았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나라의 재산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우처를 조금 받았지만 진짜 부는 누가 가져갔지? 라는 질문이 사회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민영화는 원래 국가가 독점하던 권력을 시장과 국민에게 나누는 과정이어야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오히려 부와 권력을 소수에게 농축시키는 과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까지의 흐름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러시아는 민영화를 통해 국가 자산을 시장에 풀어냈지만 실제로는 권력과 가까운 소수가 기업 지배권을 가져가면서 부와 권력이 동시에 집중되었습니다. 그 소수는 벌어들인 이익을 다시 러시아 안에 투자하기보다 해외로 옮겨버렸고 겉으로 보이는 성장률과 달리 국내 경제의 기초 체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즉 성장의 과실은 국민 전체가 아니라 극히 일부만 나누어 가진 채 나라는 속이 비어가는 빈 껍데기 성장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겉은 성장인데 속은 텅 빈 경제였다는 거죠. 이렇게 소수에게 집중된 부는 곧바로 자본의 해외 도피로 이어졌습니다. 자본 도피란 돈을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해외 계좌, 부동산으로 빼돌리는 것입니다. 올리가르히들은 러시아 내부를 장기적 투자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러시아는 돈을 벌어들이는 장소였지 돈을 묻어두고 키우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안에는 신뢰할 만한 법원도 안정적인 세제도 예측 가능한 규칙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내 기업이지만 내일은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벌어들인 돈을 최대한 빨리 해외로 빼돌리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도 같은 선택을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모여 국가 전체로 보면 거대한 비극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엄청난 자원이 있고 겉으로는 성장 숫자가 번쩍였지만 정작 국내에는 장기 투자와 혁신 자본이 남지 않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공장은 돌고 있었지만 설비 투자는 뒤처졌고 기술은 낡아갔고 노동자들의 임금은 기대만큼 오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가 전체가 성장했는데 국민은 전혀 성장하지 못한 이상한 상황이 된 겁니다. 사람들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성장했다는데 내 삶은 왜 더 힘들어졌지? 숫자로는 성장인데 체감은 쇠퇴인 아주 위험한 괴리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 괴리는 단순한 불만을 넘어서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으로 번져갑니다. 이 시스템이 정말 우리를 위한 건가? 이때 러시아 정부는 환율을 인위적으로 방어하고 단기 국채를 계속 발행하며 시간을 벌려고 합니다. 국채는 정부가 발행하는 빚이고 단기 국채란 짧은 기간 안에 갚아야 하는 정부 빚입니다. 해외에서 돈을 빌려와서 당장의 구멍을 막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제도와 신뢰가 받쳐주지 못하는 경제에서 이런 방식은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은 점점 러시아의 재정 상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위험 프리미엄, 즉 여기 위험하니까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한다는 추가 금리가 높아졌고 새로운 차입 비용은 치솟았습니다. 이 모든 불안 요인 위에 아시아 금융위기와 국제 유동성 위기, 여기서 국제 유동성은 전 세계적으로 돈이 넉넉하게 도는지 마르는지를 뜻합니다. 이런 위기들이 겹치면서 결국 1998년 러시아 경제는 한계점을 넘어버립니다. 한마디로 작은 균열 위에 전 세계 금융위기가 한 번 더 때린 최악의 조합이었죠. 1998년 러시아는 결국 국채 디폴트를 선언합니다. 국채 디폴트란 정부가 빚을 못 갚겠다고 공식 선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루블 가치는 폭락했고 은행들은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길게 줄을 선 시민들은 평생 모은 저축이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되는 순간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공무원,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 생활비가 두세 배로 뛰어버린 서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도시 곳곳을 뒤덮었습니다. 이 위기는 단순한 환율, 채무 위기가 아니라 국가와 제도에 대한 신뢰의 붕괴였습니다. 여러분도 상상해 보세요. 어제까지 믿고 맡겼던 은행, 국가, 제도가 오늘 갑자기 미안, 못 지켜줘 라고 말하는 순간을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참혹한 위기는 러시아가 스스로의 약점을 마주보게 만든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도 없이 도입한 시장 경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부패한 민영화가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만드는지를, 자본의 해외 도피가 국가의 미래를 어떻게 갉아먹는지를 러시아는 몸으로 겪었습니다. 결국 깨달음은 이것 하나였습니다. 성장은 숫자가 아니라 그 성장을 버틸 제도가 만든다. 우리는 성장률이라는 숫자를 쫓았지만 그 성장을 지탱할 제도와 신뢰를 만들지 못했다는 자각이 서서히 쌓여갔습니다. 러시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단순합니다. 한 나라의 부는 자원이나 운이 아니라 제도와 거버넌스. 여기서 말하는 거버넌스는 나라를 운영하는 방식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런 시스템의 질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천연 자원이 없어도 튼튼한 법치와 투명한 시장, 예측 강한 정책과 공정한 분배 시스템을 갖춘 나라들은 꾸준히 성장합니다. 반대로 러시아처럼 자원과 인구, 교육 수준, 국제적 기대를 모두 갖추고도 제도가 이를 받쳐주지 못하면 성장의 과실은 소수에게만 돌아가고 대다수 국민은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박탈감은 결국 정치적 불안으로 돌아와 다시 경제를 흔들게 됩니다. 정리하면 경제의 본질은 얼마나 버느냐보다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지키느냐입니다. 러시아가 세계 11위권의 경제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능성을 다 펼치지 못한 나라로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원의 힘으로 버티고 있지만 제도의 힘으로 도약하는 단계에는 올라서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민영화가 조금만 더 공정하게 설계되었더라면, 만약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고 국내 혁신과 교육, 인프라에 투자되었더라면, 만약 법과 규칙이 권력보다 우위에 서는 시스템을 만들어냈더라면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러시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질문은 여기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실패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성장률을 몇 % 올릴지, GDP 순위를 몇 단계 올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장을 지탱할 투명한 제도, 공정한 분배, 신뢰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느냐가 진짜 관건이라는 점입니다. 눈앞의 숫자보다 시스템의 질에 집착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한번 망가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생각보다 훨씬 긴 시간이 걸린다는 것. 러시아의 지난 몇십 년은 이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말하면 제도가 무너지면 국가는 버티지 못한다는 진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러시아가 놓쳐버린 것은 자원도 인구도 성장의 기회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안전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릇, 바로 제도와 거버넌스였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그릇을 만들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는지, 러시아의 선택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댓글로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이 채널에서 앞으로 다룰 이야기의 방향을 정해줍니다. 러시아의 비극이 우리에게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힌트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